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인벤터,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구멍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저 구멍 기능을 쓰는 법은 학습을 안 했죠. 지난 영상에서 했던 거는 이제 요 구멍 설명용 예제 요걸 가지고 이제 구멍의 종류들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설명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구멍이라는 걸 스케치를 그려서 뚫어줄 수도 있는 건데, 스케치를 해서 돌출을 하든가 아니면 스케치를 해서 회전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뚫어줄 수 있는데, 이 구멍이라는 기능이 왜 굳이 따로 있느냐, 이게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게 이제 명확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이제 언제는 내가 스케치를 그려서 구멍을 뚫고 언제는 저 구멍 기능을 위해서 구멍을 뚫고, 뭐 일부 학원 강사들은 제가 지난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다, 결과는 똑같지 않냐, 너네들 편한 대로 해라, 그냥 구멍 기능은 구멍을 뚫을 때 좀 더 편하게 뚫어줄 수 있는 기능일 뿐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강사들이 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면 어떤 강사는 구멍 기능은 오로지 탭만 나사를 뚫어주기 위한 기능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강사도 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면 그럴 거면 구멍 기능엔 나사만 있어야지 왜 나사가 아닌 애들도 있어.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로 설명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저 구멍 기능을 접했을 때 문제는 구멍을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구멍을 구멍으로 뚫어요, 아니면 스케치를 그려서 뚫어요, 어떻게 해요? 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그게 맞는 얘기냐? 아니에요. 맞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을 얘기했죠. 어쨌든 그런 걸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구분해야 된다? 기구적인 구멍이냐, 체결용 구멍이냐. 그래서 우리가 기구적, 즉 설계적으로 어떤 시스템적으로 들어가는 구멍이다 그러면, 실제 설계 단계에서 기존에 거기 껴지는 형상, 그 형상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스케치를 하고 설계를 하게 돼요. 그래서 기구적인 구멍일 때는 일반적으로 스케치를 해서 구멍을 뚫어주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런 체결용품 연구 같은 경우는 거의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구멍을 뚫어주려면 여기에다가 몇 파이짜리 드릴로 구멍을 뚫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죠. 그래서 단순하게 드릴로 구멍을 뚫어준다든가 이런 작업을 할 때 일반적으로 구멍 기능을 이용한다. 그리고 나사 같은 특수한 형태는 구멍 기능을 이용하지 않으면 표현할 수 없으니까 구멍 기능을 사용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체결용으로 사용되는 부품들이 조립되는 공간에는 구멍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작업을 한다.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게 이제 다울빈이니 뭐 이렇게 나사 틈새니, 나사 여육구멍이죠. 여육구멍이니, 아니면 카운터 보어니, 카운터 싱크니, 아니면 이렇게 테이퍼 나사, 이런 것들이 지난 영상에서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확히 이제 우리는 구분하고 써야 돼요. 기구적인 구멍이냐, 체결용 구멍이냐. 물론 이제 모든 구멍이 이제 체결용 구멍에서만 사용되느냐, 예외적인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구멍 중에 어떤 기구가 설치되는 구멍도 있고, 그다음에 체결에 사용되는 구멍도 있지만 그냥 뚫어주는 구멍도 있습니다. 그냥 왜 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뚫는 건 솔직히 아니에요. 목적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관용 구멍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에어벤트 홀, 아니면 위쪽에 이제 오일이 차니까 그 오일을 빼기 위한 오일 벤트, 이런 것들. 다양한 이제 용도로 뚫어주는 구멍이 있는데, 걔네들은 그냥 뭐가 그 구멍을 통해서 그냥 나가기만 하면 돼. 그냥 적절한 사이즈로 그냥 구멍만 뚫어주면 돼. 그냥 드릴로 확 뚫어주면 돼. 이런 작업들. 그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시스템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간단한 드릴 작업으로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구멍 기능을 위해서 뚫어주는 경우까지 추가적으로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어찌됐든 이제 여기 부품에 와서 이제부터는 이제 실제로 저 구멍이라는 기능을 이제 어떻게 써야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일단 구멍 쪽에다 마우스 갖다 대기 전에 뭔가 형상이 있어야지 구멍을 뚫지. 지금 이제 구멍을 못 뚫죠. 그래서 이제 구멍을 뚫을 형상을 하나 만들어 줍시다. 그래서 스케치 시작 S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평면에서 저는 XZ 평면을 선택할게요. XZ 평면을 선택을 하고, 평면도 이렇게 돌아가 있는데 이렇게 롤 버튼을 눌러서 똑바로 되게 이렇게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은 2점 직사각형을 이용을 해서 원점에다가 녹색으로 딱 붙여주고, 이렇게 빼서 여기는 100, 그 다음에 탭 100 해서 엔터. 100에 100제로 정사각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 상태에서 마무리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돌출 단축키 2죠. 지금 단축키 제가 쓰는 것들은 여러분들 제 영상을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이 아니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만약에 제 영상을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2단계를 처음부터 보지 마시고 그 앞에 걸 좀 보고 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높이는 30으로 하고 확인 이렇게 눌러서
입체 형상을 만들 거고, 얘 이제 화면에 꽉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마우스 가운데 휠을 더블 클릭 따닥 해주시면 이제 이렇게 꽉 차게 들어오죠. 자, 이제 구멍을 뚫어줄 수 있는 형상이 생겼으니까 구멍 기능을 실행을 할 겁니다. 자, 마우스로 구멍에다 갖다 대보고 잠깐 기다리고 있다 보면 저렇게 설명이 나오죠. 구멍 뒤에 가로치고 H가 있다라는 건 H가 구멍의 단축키다. 자, 그럼 이제 빈 화면에 와서, 자, 이 상태에서 굳이 저 리본 메뉴로 마우스를 끌어올리지 말고 H를 눌러도 구멍이라는 기능은 실행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이게 처음 떴을 때 지금 상태가 저랑 똑같은 분도 계실 테고 똑같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값들이 이렇게 써 있는데 값 같은 경우는 아예 저랑 다를 거예요. 다른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고. 이제 이게 인벤트 처음 깔고 이제 구멍 기능을 몇 번 사용을 하면은 내가 마지막에 사용했던 상태로 지금 요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구멍 기능을 좀 썼던 분들은 마지막에 썼던 세팅 값들 그런 걸로 이제 뜰 겁니다. 그래서 저건 다를 수 있는데 그거를 좀 일어나기 위해서 일단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맞춰줄게. 구멍을 일단 제일 처음에 있는 단순 구멍으로 선택을 하시고, 시트를 처음에 있는 없음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종료를 거리로 선택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방향은 뭐 당연히 이거 정방향으로 돼 있을 거고, 드릴 점은 두 번째 거 각도로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을 겁니다. 아마 요 두 가지 방향하고 드릴 점은 다 저랑 똑같이 돼 있을 거예요. 웬만하면 똑같이 돼 있을 거고, 저걸 바꾸시는 경우는 거의 드무니까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오는데, 일단 제일 위에 거는 설명을 못 합니다. 지금은. 예, 요거는, 아이고, 뭐가 끊기네. H. 지금 컴퓨터가 좀 끊기네요. 요렇게 보면 제일 위에 요 한 줄이 있는데, 요거는 좀 요 밑에 거를 다 설정할 줄 안 다음에 요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거 이제 설명을 잠깐 제끼겠습니다. 네, 제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입력 형상. 위치인데 위치 선택이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요 밑에 파란 줄이 가 있다라는 거예요. 파란 줄이 가 있는 상태가 돼 있어야지 얘가 활성화가 된 겁니다. 위치 선택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구멍을 어디다 뚫을 거냐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마우스를 이제 형상에다 이렇게 싹 갖다 대시면 녹색, 녹색, 녹색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근데 제가 여기서 위치 선택을 한번 클릭할게요. 클릭하면 밑에 파란 줄이 없어요. 그렇죠? 없어져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갖다 대시면 녹색으로 안 바뀌죠. 네. 이 상태에서 구멍을 배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이제 위치 선택 여기 딱 클릭을 하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이것도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데, 자, 저거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자, 이 꺼볼게요. 끄고 딱 가면 마찬가지로 선택이 안 됩니다. 자, 두 개가 같은 건데 왜 같은 역할을 하는데 왜 두 가지로 있어? 밑에 줄이 있고 왜 얘가 있어? 근데 같지는 않아요. 이 의미적으로는 다릅니다. 요 밑에 줄은 파란색으로 됐을 때 얘가 활성화됐다. 파란색으로 선택 안 돼 있을 때는 비활성화돼 있다. 라는 의미고, 뒤에 건 뭐냐면, 뒤에 건 여기다가 이제 마우스로 클릭해서 점을 하나 찍게 되는데, 그 점이 중심점이냐, 아니면 중심점이 아니냐예요. 그래서 중심점 기능을 꺼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다른데, 역할적으로는 이제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작성이 가능하려면, 여기 밑에 파란 줄과 여기 있는 요 뒤에 칸이 모두 다 켜져 있어야 됐다. 그러니까 그 상태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간혹 가다가 이제 이 구멍에서 이제 하시는 말들 있어요. 저 구멍 실행했는데, 점이 안 찍혀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제가 항상, 잘 봐라. 그러니까, 이게 저랑 같이 얘기를 드릴 때만 이걸 인지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혼자 작업하실 때도 갑자기, 구멍이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여기 상태를 살피실 줄 아셔야 돼요. 저게 제대로 돼 있나? 라고.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되는데, 녹색이 가리키는 면이 결국 뭐예요? 이제 내가 구멍을 뚫을 면, 즉, 이렇게 돼 있으면은 내가 이 면에다가 구멍을 뚫는 거니까 드릴이 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구멍을 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간단해요. 자, 그래서 이제 면이 있고, 이제 이 상태에서 내가 클릭을 하면, 자, H 다시 눌러서, 클릭을 하면 내가 클릭한, 지금 마우스가 놓여있는 저 포인트에 뭐가? 점이 찍히는 겁니다, 점이. 그래서 딱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점이 찍히면서, 그쵸? 그럼 지금 마우스 갖다 보시면 십자 형태로 이렇게 점이 되는데, 저 십자로 표시된 점이 예전에 스케치할 때도 얘기 한번 나왔어요. 저게 중심점이에요. 반드시 중심점 형태로 돼야지만 구멍이 나는 건데, 자, 제가 이거를 꺼볼게요. 딱 끄면 땅 아무리 눌러도 안 돼요.
중심점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중심점 형태로 점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구멍의 위치가 생성되지 않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킬게요. 자, 이렇게 되고, 자, 일단은 지금 구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제 얘를 배치하는 이제 위치. 이 구멍의 위치가 지금 마우스로 제가 찍은 것, 임의의 위치죠. 임의의 위치에 있는데 정확한 위치를 잡아야 된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 위치에 대한 얘기는 못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멍에서 배워야 할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멍의 형태. 형태를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형태 제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구멍이 이 면에 어느 위치에 놓이는가 이걸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위치 제어라고 해요. 그래서 형태 제어와 위치 제어 두 가지를 배워야 되는데 이게 일단 쭉 나눠져 가지고 요거는 별도의 영상에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태 제어를 할 거다. 그럼 형태 제어 오늘 끝나냐? 형태 제어도 오늘 못 끝날 거예요. 왜냐면 형태가 제일 복잡해요. 다양하게 있어요. 형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이 봤던 이게 다울빈 구멍, 기준빈 구멍이다. 아니면 나사 여유 구멍, 틈새 구멍이다. 아니면 탭이다. 아니면 페이퍼 탭이다. 그렇죠? 아니면 카운터 보어다. 카운터 싱크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형태에 포함됩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또 하나 들어가는 게 구멍의 직경, 구멍의 깊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형태 제어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형태 제어를 배울 거고 형태 제어는 앞으로 영상 몇 개가 쪼개져서 설명이 될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설명드릴 거는 지금 구멍 같은 경우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랑 똑같이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이제 요거를 뭐라 그래요? 이렇게 생긴 거를 특성 팔레트. 특성 팔레트다. 라고 지금 인벤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토데스크 인벤터에서는. 자, 특성 팔레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요 이전 단계의 인터페이스를 뭐라고 하냐면 다이얼로그 박스, 대화 상자. 그래서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아주 옛날 버전을 가지고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화 상자의 형태로 나올 텐데 이게 좀 차이가 심해요. 차이가 심해서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해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이얼로그 박스, 대화 상자 형태로 나오시는 분들은 제 영상보다는 대화 상자 상태로 나오는 옛날 버전의 영상들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3D CAD의 특징이지만 인터페이스가 좀 3D CAD, 솔리드웍스는 좀 덜한데 인벤터 같은 경우는 저 인터페이스가 확 바뀌어요. 솔리드웍스는 제가 마지막에 썼던 게 2020인데 인터페이스가 그렇게 심하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근데 인벤터 같은 경우는 아예 대화 상자에서 저 특성 팔레트 형태로 넘어가면서 좀 많이 바뀌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수업할 때 조금 애매할 수가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제 영상을 보고 대화 상자에서 못할 건 아니에요. 왜냐면 보면 얘가 얘고 얘가 얘다 얘가 얘다 이렇게 매칭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딱 보시면 보이실 텐데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계속 보고 하셔도 되는데 만약 그걸로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본인과 인터페이스가 동일한 버전을 사용하시는 강사님의 영상을 보시는 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물론 이제 제가 이 영상에서 이제 설명하면서 특성 팔레트긴 하지만 옛날 방식의 이제 작업 방식을 이제 설명은 조금씩은 할 거예요. 왜냐면 특성 팔레트로 바뀌었다고 해서 옛날 방식의 작업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보여드리긴 할 건데 약간 좀 특성이 달라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다. 그건 이제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어찌 됐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점을 찍어줄 수 있어요. 점은 한 개만 찍을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 개를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옛날 버전에는 저 점을 하나밖에 못 찍는 버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차이가 나죠. 왜 옛날에는 저게 하나밖에 찍을 수 없냐? 그거는 이제 위치 제어 쪽에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위치 제어 쪽에서 이제 특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옛날 버전에서는 저게 이제 구멍이 하나밖에 안 뚫렸다. 만약에 여러 개의 구멍을 동시에 뚫는다 그러면 좀 다른 방법을 썼어야 됐어요. 한 가지 방법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좀 달라졌죠. 이 달라진 걸 솔직히 말하면 이제 동시에 여러 개의 저렇게 구멍을 뚫어줄 수 있다. 굳이 특별한 방법을 거치지 않고도 그거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인벤터의 가장 좋아진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이제 특성이 비슷한 게 솔리드웍스도 구멍을 뚫을 때 저렇게 직접적으로 찍어가지고 뚫는 걸 하나밖에 못 들었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마지막에 썼던 건 2020인데, 솔리드웍스도 마찬가지로 구멍을 여러 개를 동시에 뚫으려면 다른 방법을 이용했어야겠다. 근데 이제 그게 상당히 불편해요. 번거롭고. 그래서 만약에 인벤터가 솔리드웍스가 아직도 옛날 그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이 부분은 인벤터가 훨씬 더 좋아진 점이다. 대화 상자 형태로 바뀌면서 훨씬 좋아진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동시에 이제 여러 개 뚫어줄 수 있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구멍의 형태를 정해줄 수 있는데, 일단은 그 형태적인 얘기를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게 이제 여기 유형이죠. 유형. 유형에 이제 두 줄이 있어요. 이제 구멍이라는 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트라는 줄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단일 구멍, 그러니까 하나의 중심에 한 가지 형태의 구멍이 뚫린다 그러면 요 아래 칸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멍을 그냥 드릴로 한번 뻥 뚫는다 라고 하면은 한 가지 형태의 구멍밖에 안 생기겠죠. 그래서 그건 이제 요 위쪽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트는 뭐냐, 구멍이 2단으로 놓인다. 2단으로 놓이는 건 지난 영상에서 설명 나왔던 거는 이런 식으로 뚫리는 카운터 보호. 그쵸? 이게 카운터 보호죠.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뚫리는 카운터 싱크. 네. 카운터 싱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아닌데, 하나, 둘, 세 개인데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두 개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처음에 뚫을 거는, 우리가 이제 형태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했을 때, 여기 구멍 설명이 이제 이쪽에서, 그쵸? 이쪽에서 제가 형태를 설명을 했을 때, 제일 처음에 나는 게 맞아요. 저 위치를 결정해주는, 정밀한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 결정 핀, 즉, 다울핀, 다울핀 구멍을 먼저 이제 뚫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요 아래쪽 시트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시트가 전혀 필요 없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할 거고, 일단 다울핀 구멍, 용도적으로 다울핀 구멍을 할 때는 단순 구멍을 뚫습니다. 네, 단순 구멍. 저 단순 구멍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울핀 구멍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를 선택을 해주고, 시트는 당연히 없음으로 놓습니다. 네, 왜냐면 구멍이 하나만 뚫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류인데, 종류의 첫 번째는 거리예요. 거리라는 건 내가 여기 입력한 깊이만큼, 8mm죠. 지금 8mm만큼 깊이로 뚫었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리를 입력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뒤에 것들은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일단 지금 거리를 세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방향이라는 게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인벤터의 시스템에서, 근데 이게 인벤터만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솔리드웍스도 이게 있거든요, 방향이. 전 이게 제일 이해가 안 가요. 왜 방향을 바꿔야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멍을 뚫는다고 하면, 이게 작업자 입장으로 생각을 하면, 아니 물체의 표면은 여기고 내가 점을 여기다 찍으면 이쪽 방향으로 뚫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왜냐면 반대 방향으로 뚫으면 뭐야? 허공이잖아. 허공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뚫으면. 그럴 일이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게 솔직히 생긴 이유는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저게 제가 말하는 그 일반적인 구멍의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모델링 할 때의 기법으로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식이냐면, 요 중간에 평면을 하나 만들어. 요 높이 전체 중간에 한 요 정도에다가 평면을 하나 만들어. 이렇게 평면을 하나 만들고, 이 평면에서부터 이쪽으로 뚫을 거냐 이쪽으로 뚫을 거냐 이렇게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개념인데, 저런 거는 그냥 스케치해서 뚫어주면 되거든요. 왜냐면 저런 식으로 설계가 된다고 하면 저거는 그냥 드릴로 뚫는 구멍이 아닐 거라면, 중간에서 갑자기 생기는 구멍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거는 일반적인 드릴 가공이 아니기 때문에 저거는 기구적인 부분이니까 기구적 구멍으로 뚫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굳이 만들 게 아닌데, 이런 상황이, 이거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건 기구적 구멍이고, 그럼 그건 스케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건데, 왜 스케치로 해야 되는 걸 저걸로 할 수 있게 해줬냐.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구멍이라는 기능과 그냥 스케치에서 구멍을 뚫어주는 것과 결국 작업자들한테 혼동을 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런 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방향이 있는데, 저는 저 방향을 한 번도 바꿔서 써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구멍이라는 기능을 쓸 때 나오는 상황들은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방향을 바꿀 일이 없어요. 왜? 방향을 바꾸면 허공이니까. 네.
자, 그래서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방향은 저는 안 바꿉니다. 누르면 이렇게 바뀌기는 해요. 바뀌면 어차피 이 상태면 에러지.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릴점. 드릴점은 이제 드릴 저 구멍이 뚫린 형태를 봐야 되는데 쭉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뿅뿅. 저 두 개 겹쳤으니까 여기 볼까요? 뿅뿅뿅 이렇게 뾰족하게 그쵸? 뚫고 들어와서. 그러면 이제 이 드릴점이라는 게 형태가 되게 여러 개 있어요.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는데 아마도 최신 버전을 쓰지 않는 분들은 요 3개가 없을 겁니다. 이게 이제 2번 2026인가? 이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26인가 아니면 2025에 생겼을 거예요. 저게. 생긴 지 요번 버전에 생겼든지 아니면 이 전 버전에 생겼든지 둘 중 하나예요. 저건 왜 만들었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옛날 버전 기준으로 갖고 있는 건 요 2개밖에 없습니다. 2개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재수업 듣는 이제 분들 중에 옛날 버전이신 분들은 저 2개밖에 없어요. 저는 어떻게 선생님 수고한 걸 어떻게 따라가나요? 라고 하는데 걱정하실 거 거의 없어요. 왜냐면 저도 저 2개로 끝내요. 저 뒤에 WVY는 정말 왜 만들었는지 몰라요. 이제 제가 이제 짐작하는 건 캠 때문에 만들지 않았나, 캠. 여기서 이제 모델링에서 WVY를 사용을 하면 그 데이터가 캠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캠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그렇게 하려고 저걸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예측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델링적으로나 아니면 설계적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드리면, 이 첫 번째 거가 여기 있는 W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 얘가, 얘하고 똑같습니다. V하고. Y도 형태적으로는 얘하고 똑같아요. 근데 치수를 제어하는 게 약간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3개 중 추가된 것 중에 유일하게 필요하다. 기존에 없었던 거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세 번째 거예요. Y. Y는 추가할 만하다. 근데 W와 V는 왜 추가했냐? 그러니까 저 W와 V를 추가할 거였으면 앞에 2개를 없애고 3개로 만들던가 WVX로 바꾸던가 아니면 V는 추가를 하지 말고 이 2개를 그대로 두고 Y를 추가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안 한 이유를 알아요. 이유를 제가 짐작하는 게 있는데 오토데스크가 이제 뭔가를 하면서 항상 기존 걸 없애지 않고 바꾸고 추가적으로 이제 덧대는 형태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뭘 바꾸면 기존 고객, 기존에 사용하는 유저한테 욕을 먹어요. 야, 기존에 이거 굳이 있는데 똑같은 건데 왜 명칭을 바꿔가지고 저렇게 하느냐, 뭐 어쨌든 하냐. 되게 궁시렁 거립니다. 오토데스크 유저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 것도 똑같지만 그대로 냅두고 거기다가 추가를 한다. 라는 게 이제 오토데스크가 쓰는 거죠. 그러면 저 복잡하게 저 왜 저래?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아싸리 그냥 기존 거 명칭 바꾸더라도 그냥 욕을 먹더라도 그냥 바꿀 거면 바꾸고 싶다라고 했으면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요 끝에 이제 형태를 보면 되겠는데 이게 이제 뾰족하잖아요. 뾰족하게. 그게 지금 이제 요거 두 번째 거 각도에서 그래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고 하면 얘가 맞습니다. 예. 이렇게 각도가 져서 왜냐면 드릴 알끝이 저렇게 돼 있으니까 저래야지 이제 뚫고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저렇게 뾰족해야지. 그래서 실제로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손재도 2D 할 때도 보시면은 드릴로 뚫는 구멍은 이렇게 끝에 이렇게 뾱뾱 그립니다. 근데 이걸 각도를 몇 도로 그려요? 120도로 그리죠. 근데 얘는 각도가 얼마다? 118도다. 어느 게 맞는 거냐? 당연히 118도가 맞습니다. 120도는 그럼 왜 120도? 그럼 왜 손재도 할 때는 120도로 그래요? 왜냐하면 손재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삼각자 이용해서 잡을 수 있는 각도가 30도, 60도, 45도예요. 빠르게. 삼각자를 이용해서 각도를 잡는 게 제일 빠릅니다. 각도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각도기는 거기다 각도를 맞춰야 되잖아. 딱딱딱딱딱 하면서. 가장 빠르게 잡을 수 있는 각도가 뭐다? 30도, 60도, 90도다. 그러면은 그 기반으로 했을 때 저걸 빠르게 그리려면 어떻게 된다? 120도가 돼야지 빠르게 그린다. 거기서 1도가 더 왔다 갔다 하면은 그냥 내가 수동으로 각도를 탁탁탁탁 맞춰줘야 된다.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 이유에서 저희가 이제 120도로 그려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인벤터나 이런 컴퓨터로 넘어온 시점에서는 예전에 우리가 손으로 그릴 때는 그게 저 118도를 정확히 맞추는 게 어려운 거였으나 더 이상 이제 컴퓨터로 그리니까 내가 118도라는 각도를 입력해버리면 되잖아. 더 이상 어려운 게 아닌 게 되거든. 그래서 인벤터는 아니 이제는 제대로 그려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래서 뾰족한 거야. 그러면 이제 앞에 건 뭐냐? 앞에 건 플랫입니다. 플랫이어서 이게 없는 거예요. 이 구멍 같은 경우는 그냥 드릴로 뚫는 단순 구멍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저건 드릴로 한번 뚫고, 그걸 이제 처음에 센터를 이제 이 직경보다 가느다라는 구멍으로 한번 뚫어요. 살짝 뚫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뭘 하냐면, 이제 보링을 해야 돼요. 보링. 우리가 카운터 보링 할 때 쓰는 보링. 그 보링을 해줘야 됩니다. 보링을 해가지고, 여기 뾰족하지 않게. 흔히 이제 밀링 툴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제 밀린 툴은 이제 앞쪽 면을 잡는다면 이제 얘는 측면 쪽까지 앞쪽하고 측면 쪽까지 이제 다 가공이 되는 그런 형태인데 어쨌든 그 보링 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평평한 평면을 만들어줘서 구멍을 만들어준다라는 개념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멍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어주는 구멍이 체결용 구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랫한 구멍을 쓸 일이 없습니다. 체결용 구멍은 플랫 구멍이 안 나와요. 카운터 보호 쪽 빼고는. 플랫 구멍이 나올 일이 없기 때문에 저걸 쓸 일이 없어요. 구멍 기능에서. 뭐, 있으면 나쁘진 않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두 가지는 그렇게 된다. 각도하고, 플랫. 그러면 이제 제가 똑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얘랑 뭐가 똑같아요? W. 네, W 똑같습니다. 지금 요 밑에 값 입력하는 것도 안 바뀌죠. 네. 똑같아요. 칸도 안 바뀌어요. 네. 바뀌는 게 없어. 근데 왜 그래? 지금 뭐하는 짓이야? 네. 그게 정말 의아한 거죠. 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각도하고 똑같은 게 Y예요. 밑에 것도 안 바뀌어요. 똑같은 거야. 왜 있어? 네.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왜 오토데스크는 항상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왜 굳이 저거를 W, V를 추가해서 나누는 거야? 네. 근데 Y는 다르다. Y는 뭐가 다르냐? 지금 V를 보면 V가 어떻게 돼요? 높이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요 뾰족하기 전까지. 평행하게 들어오는 데까지가 높이야. 그러면 Y는 뭐냐? 여기까지. 깊이가. 이게 깊이에요. 팔이 여기까지. 이게 팔이라는 게. 그럼 이럴 일이 있냐? 이거는 실제 설계상에 이럴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렇게 설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Y는 필요하다. Y는 잘했다. 이런 경우 설계상에서 있다. 그래서 내가 Y를 한번 선택해보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그렇죠. 요 위에 붙어있던 게 요 밑으로 내려오죠. 그러면서 구멍이 짧아지죠. 이거 보면 바로 보여요. 이렇게 깊고 낮고 깊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드릴 끝을 선택을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저 뒤에 있는 거는 뭐 쓸 일이 당연히 아직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써본 적도 없겠지만 어쨌든 쓸 일이 없을 거다. 그냥 앞에 두 개로 끝난다. 그리고 혹시 요 뒤에 게 없는 버전을 가지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라. 실무에서 저 뒤에 게 없다고 해서 전혀 문제 될 게 없다. 뒤에 거 다를 줄 모른다고 해서. 물론 이제 Y 기능은 대체가 안 되기는 해요. 다른 걸로. Y 기능을 이제 그냥 요 구멍으로 하려면 안 되죠. 이제 Y 기능을 하려면 무조건 스케치해서 그래야 돼요. 스케치해서. 만약에 옛날 버전 쓰시는 분들이 Y 방식으로 내가 치수를 넣고 싶다. 그럼 스케치해서 해가지고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일정 깊이만큼 하는 거기 때문에 요 칸에서 내가 깊이를 바꿔주면 돼. 8, 10, 이렇게 쳐? 아이고, 엔터를 쳐버렸네요. 더블 클릭. 엔터 치면은, 이렇게 돼버리는데, 여기서 뭐, 15? 뭐 이렇게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바뀌어요. 직경은 이제 여기서 바꿔줍니다. 내가 원하는 직경.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다울빈이 6파이다. 6. 문제는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건 좋은데 공차는. 왜냐하면 다울빈 구멍은 항상 공차가 들어가요. 다울빈 공차는 항상 만약에 6이다 그러면 H7이에요. H7이면 이제 공차 끼워 맞춘 공차를 아시는 분들은 H7을 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헐거움이다. 제가 지난해 설명을 했죠. 다울빈은 위치를 결정해줘. 정밀하게 위치를 결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헐거움이면 안 됩니다. 헐거움이면 안 되고 뭐가 돼야 되느냐? 보통. 보통 끼워 맞춤이 돼요. 보통 끼워 맞춤 H7이 H7도 보통 끼워 맞춤이 되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끼워 맞춘 그 공차표를 보시면 H7인 구멍을 기준으로 축을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다울비는 보통에 맞춰서 공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M6 아니면 M5 이렇게 나와요. 다울비. 다울비 시중에 파는 다울비는 이제 M5, M6 아마 M6인가 표준 맞춰지는 게. 그래서 내가 항상 이 구멍을 H7으로 가공하면 항상 보통 끼워 맞춤이 되는 상태로. 그렇게 시중에 파는 다울빈 자체가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만약에 다울빈을 내가 가공해서 쓴다라고 해도 그때는 이 공차를 맞춰줘야 됩니다. 보통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공차 값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쵸? 공차 값은 어떻게 넣는다? 뒤에 화살표를 딱 눌러보면 여기 공차가 있죠. 이거를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해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공차를 한 개 맞춤 스택 이렇게 해주고 H7으로 해서 확인. 이렇게 공차까지 넣어주셔야 됩니다. 공차까지. 혹시 이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시험 보시는 분들이 모델링 할 때 거기서도 제가 공차를 저렇게 넣어야 되나요? 안 넣으셔도 상관없죠. 왜냐면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제가 이제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 시험의 문제가, 그 시험은 3D를 제대로 쓸 줄 아는지 쓰는지 쓸 줄 아는지 모르는지를 평가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3D 결과물 뭐만 받아요? 이미지만 받잖아. 달라. 다 모델링 완성된 이미지만 받아. 거기에 추가적으로 제대로 됐나 확인하는 게 뭐예요? 중량, 질량. 질량만 확인해. 질량값만. 이 두 가지만을 가지고 3D 소프트웨어에 있는 이 기능들을 얼마나 제대로 합리적으로 썼느냐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없죠. 그래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같은 국가자격 시험, 이 전산응용 기능사뿐만 아니에요. 기계설계 산업기사, 일반 기계기사 전부 다 3D 능력은 모르는 상태예요. 너 3D 할 줄 알아? 몰라. 그냥 걔네들은 제도 이론을 알고 있다. 제도 이론. 그리고 기계에 대한 전공 이론 알고 있다. 이거는 판단이 돼요. 판단이 되고 2D 도면은 봤잖아. 그러면 2D 도면 작업을 할 줄 알아. 여기까지도 판단이 돼. 근데 3D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그게 구색 맞추기 식으로 3D가 들어가 있는 거지, 3D에 대한 평가를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는 전혀 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뭐 사설로 지금 넘어가고 있지만 일반 회사들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솔리드웍스를 쓰는 회사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인벤터를 쓰는 회사, 신입사원을 뽑으실 때 반드시 구인공고에 MFG 2급을 보셔라. 왜냐면 MFG 2급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스케치를 어떻게 했냐, 스케치의 구석은 제대로 줬냐, 이거 다 본다고요. 물론 여기도 평가가 제대로 안 되는 건 있어. 이 구멍의 용도를 맞게 썼느냐. 제가 얘기했잖아. 이 첫 번째 거는 뭐다? 다울빈이다. 두 번째 거는 뭐다? 나사 여유다. 근데 제가 MFG 2급 채점해 보면은 이 나사 여유 구멍을 다 다울빈 구멍으로 해가지고 내가 여기가 6.6이면 6.6을 직접 입력을 해. 대부분 해. 그러니까 이런 거는 평가가 안 돼. 그러면 걔도 어차피 평가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야. 평가가 제대로 못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처럼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스케치를 똑바로 했다, 구속을 똑바로 했다, 이런 것들은 보니까. 최소한 3D CAD에서 최소한으로 맞춰야 될 마지노선들은 다 평가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인벤터를 사용할 줄 아는 신입사원이 필요한 회사는 AFG 2급을 뭐 필수는 아니더라도, 필수면 좋겠지만 필수는 아니어도 최소한 우대 정도는 명기를 해서 해주면
그리고 MFG 2급 자격이 있는 학생을 뽑으면 3D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데 좀 더 수월하겠죠. 왜냐면 기본적인 것들은 갖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좀 이 MFG 2급이라는 시험을 기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써주면 좋겠고, 이 자격시험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자격시험의 퀄리티가 좋아져요. 이걸 기업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자격시험을 많은 학생들이 본다고 해서 기업한테 득이 되는 건 없어요. 그쵸? 네, 득이 되는 건 없어. 왜? 많이 보면 그 자격증 시험 운영하는 회사가 좋아지지, 우리 회사하고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는 안 쓴단 말이에요. 안 쓰는데, 자격증이 기업한테 이득이 있는 거는 실력이 검증된 직원을 뽑을 수 있게 해주는 게 기본적인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들이 이 자격증을 많이 활용을 해주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압박을 주는 거죠. 자격증 운영검사한테. 우리 이렇게 쓰고 있는데, 너네 자격시험 본 애들, 뽑아봤더니 일 제대로 못하더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줄 수 있잖아. 압박을 주면, 결국 기업한테 그런 압박을 받으면 자격증 운영업체는 어떻게 해요? 시험 문제의 평가 항목들을 늘릴 거란 말이야. 이것도 평가하고, 저것도 평가하고, 저것도 평가하고, 저것도 평가하고. 지금 자격증 운영하는 회사들이 이 평가 항목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업들이 자기네 자격을 명기를 안 해주는데 이걸 올려버리면 합격률이 떨어지잖아. 합격률이 떨어지니까 응시생이 준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 우리가 요구해서 이거를 올리면 합격률이 또 떨어지잖아. 그럼 또 응시생이 줄어들 거 아니야? 안 줄어들어요. 왜냐면 기업들이 구인 공고에다가 자격증을 언급을 했잖아. 언급을 했으면 시험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업에서 그걸 쓰고 있으면 무조건 자격시험을 보려고 해요. 왜? 이걸 안 따면 합격할 수 없으니까. 그 회사에 취직할 수가 없으니까. 기업들이 좀 자격증들을 잘 활용을 해주면 자격증의 퀄리티가 올라가고, 결국 그 퀄리티가 올라가게 되면 기업들이 우리 회사에서 당장 일할 수 있는 직원을 뽑기에 좀 더 수월하다. 좀 더 실력이 좀 높은 수준의 학생들을 뽑아서 쓸 수 있다. 지금 이게 선순환 구조가 이렇게 딱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서로 안 맞아. 자격증은 자격증 시험 운영업체대로 따라 놀고 있고, 기업은 기업대로 따라 놀고 있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자격이 검증된 직원을 뽑기가 어렵고, 자격증 시험 기관은 기업들이 자기네 자격을 명기를 안 해주니까 응시생을 구하기가 어렵고. 이게 악순환이라고. 이 기업하고 자격증 운영 기관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짝짝꿍 하면은 학생들만 죽어나는 거지. 응시생만 죽어나는 거지. 죽어나는 게 아니죠. 응시생들은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요게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말이 3,000%로 빠졌지만. 어쨌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공차를 넣는 것, 이런 데다가 공차를 넣어주는 이런 행위까지도 다 원래 평가가 돼야 돼. 저것도 평가 안 해요. 여기다 공차를 넣어주는 이런 삥구멍에다 공차를 넣어주는 행위. 어차피 이제 MFG에서는 삥구멍이 안 나와요. 제가 MFG 시험 기출문제들에서 삥구멍이 나오는 적을 본 적이 없어. 구조상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그렇다. 자, 그래서 이제 MFG 2급 잘 기업들이 활용해줬으면 좋겠고, 그 시험 문제 솔직히 말하면 전 개인적으로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국내에서 가장 유일하게 3D를 실무형 작업 기준으로 가장 그래도 딥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에요. 깊이 볼 수 있고. 그 시험이 좀 잘 되고 난이도도 좀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줄 수 있다.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값들도 이렇게 바꿔 수 있어요. 직경도 바꿔 수 있고, 요 각도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근데 바꿀 일은 거의 없겠죠. 왜냐면 드릴 구멍은 118도가 정석이니까. 저는 이거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어요. 이 구멍을 다른 용도로 쓰면 저걸 바꿀 일이 있겠지. 근데 저는 구멍을 다른 용도로 안 써요. 즉 기구적인 구멍을 다른 용도로 쓴다는 거는 저 구멍을 기구적인 구멍을 뚫을 때 썼다는 얘기인데, 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찌됐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오토데스크가 이거를 못 바꾸게 그냥 118도로 고정으로 박아버렸으면 어땠을까 딱 그랬는데, 일부 유저들은 싫어할 거예요. 왜냐면 이 기능을 틀어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싫어할 텐데,
오토데스크는 그거죠. 자유도를 준 거다. 자유도를 준 거다. 근데 저게 자유도를 줄 항목은 아니고, 이 구멍의 기능은 구멍의 기능으로 딱 쓸 수 있게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줘야 돼요. 스케치하고 혼동을 줘서는 안 돼요. 스케치로 뚫어주는 구멍하고,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렇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을 제끼고 넘어온 게 하나 있었죠. 종료에서 거리만 했어. 자, 거리는 이렇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건 뭐냐? 다음 건 관통이에요. 관통. 전체 관통. 그래서 이렇게 땅빵 다 뚫리죠. 다 뚫려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딱 눌러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저 반대편까지 뻥 뚫린 거죠. 그렇죠? 뻥 뚫렸죠. 뻥. 관통이다. 그래서 전체 형태를 다 관통을 할 거다. 라고 한다면 저 관통을 이용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자, 컨트롤 Z. Z 한 번 더 들어와서 원래대로 돌아가. 구멍 안 뚫어진 상태로 돌아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H 눌러서 자, 이번에 이제 하나만 놓을게요. 하나만 이렇게 딱 놓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 게 끝이다. 끝은 지금 이 상태에서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끝은 추가적인 작업을 하고 하겠습니다. 자, ESC 눌러서 끝낼 거고요. 여기 있는 이제 정면 쪽에 있는 면을 클릭을 하고 여기서 스케치 작성. 그렇죠? 눌러줘요. 자,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스케치를 할게요. 자, 여기서 선 L 단축키가 L이 선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요 모서리, 요 모서리에다가 땅 붙여주고 이제 디귿자로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평하게 수평 딱 떴을 때 땅 이렇게 놓고 밑으로 수직하게 땅, 그다음에 여기 다시 붙여줄게요. 다시 여기 붙여서 땅. 자, 그다음에 치수 기입할게요. 자, D. 자, 일단은 높이부터 줄게요. 여기 요 끝점에서 요 선까지 높이를 10을 줄 거예요. 전체 높이 30으로 했으니까 마찬가지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점에서 요 선까지 높이를 10을 줄 겁니다. 그래서 칸이 10, 10, 10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요 선에서부터 여기까지 40 이렇게 줄게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저한테 질문하고 싶은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 10 요거 지울게요. 선택해서 델리트. 여기 기입할 때 뒤치고 자, 여기서 요 선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끝점을 잡았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선을 선택해서 제가 여기 클릭을 해서 딱 기입을 하면 요 아래쪽에 있는 선이 하나 더 투영돼요. 선이 하나가 더 투영이 됐다는 얘기는 그 개수만큼 용량이 하나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제가 끝에 있는 점을 잡아가지고 저렇게 치수를 기입한 이유는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여기서 컨트롤 Z로 돌리고 D 해서 끝 점에서 여기까지. 자, 이렇게 했어요. 하고 이제 여기서 마무리 눌러주고 이 상태에서 이제 돌출 2 해주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부울에서 절단 안쪽으로 팔 거고 깊이는 40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그렇죠? 이제 요 사이를 이렇게 팠어요. 그렇죠? 요 판 데서 이제 다시 H. 자, 구멍을 뚫을 건데 요 영역에서 뚫어줄 겁니다. 요 영역. 그래서 이제 여기를 딱 클릭을 할게요.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 여기 끝. 자, 끝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한 칸이 생기죠. 국면 선택. 그리고 보시면 여기 밑에 파란 줄. 파란 줄은 뭐다? 지금 제가 활성화되어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기 있는 요 면을 딱 선택을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선택한 면까지만 뚫어준다. 그래서 끝은 내가 이제 그 저 구멍이 뚫리는 끝을 면을 선택해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지정 면까지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작업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요것도 이제 MFG 2급 시험 보면 많이 나오는 현상인데 이게 꼭 이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 왜냐면 요 두께가 알잖아요, 우리가 10mm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H 구멍을 한 다음에 자, 여기를 딱 선택을 하고 자, 구멍을 뚫어주는데 이걸 깊이를 놔요. 깊이를 두고 깊이가 지금 8이잖아. 8이니까 어떻게 돼요? 뚫리다 말아. 그쵸? 네, 뚫리다 말아. 뚫리다 마니까 이걸 저거 다 뚫어주려면 얘가 10이 되면 되잖아. 그쵸? 네, 10이 됐어요. 그리고 확인을 눌렀어요. 그러니까 다 뚫렸어요. 그럼 얘하고 어때요? 똑같죠? 자, 여기서 이제 대부분 학원 강사님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래도 되고 이래도 돼. 왜? 똑같으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제가 이제 모든 학원 강사라고는 얘기 안 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대부분 제가 알고 있는 학원 강사님들의 스타일이에요. 3D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 결과가 똑같으면 다 말짱. 아무 의미 없어. 또 똑같은 거야. 그냥 다 괜찮아. 너 편한 대로 해. 그럼 이게 정말 괜찮은 거냐? 아니에요. 이 두 개는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다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인지를 하면 안 돼요. 이게 같은 거다. 지금 보이는 결과는 같지.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이 이래요. 내가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갔어. 해가지고 딱 가서 고참한테 줬어. 고참한테 딱 줬는데 고참이 딱 보더니 야 잠깐. 야야야야 얘 높이 10mm로 했냐? 두께 10mm로 했냐? 안돼 여기 걸리는 힘 생각하면 저거 10mm면 안 돼. 야 이거 10mm로 하면 어떻게 해? 한 15mm는 돼야지. 그러면 이제 고참이 어떻게 이 파일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거는 이렇게 딱 하면서 고참이 돌출 여기서 딱 여기 프레스하고 스케치를 더블 클릭을 딱을 해가지고 야 여기는 요 위쪽은 힘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얘는 한 15mm 돼야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마무리 딱 눌러요. 그러면 그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하고 고참이 이 상태를 보고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불량이 나요. 불량이 나는 거예요. 이 상태로 불량이 나는 거예요. 왜 불량이 나느냐? 가봐요. 구멍이 하나밖에 없어. 반대쪽은 막혔어. 자, 일단 고참이 그냥 요 위에서만 봐가지고 이걸 눈치를 못했다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혼은 안 나. 근데 불량이 나. 그럼 어떻게 돼요? 불량이 나고서 이 파일을 볼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걸 바가지로 먹겠죠. 이미 돈까지 나갔어. 돈까지 까져서 제품 다 제작해가지고 왔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욕하는 게 아니라 야 이 미친 개떡 같은 놈아 이게 나온다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학원 강사님들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며 다 된다. 그럼 그냥 뭐라 그랬어? 아니 학원 강사님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결과가 똑같으면 야 이 새끼 그게 어떻게 똑같은 거야? 이 얘기 나온다고. 그러니까 학원 강사님들 뭐 3D CAD 할 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똑같다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3D CAD는 항상 그 관리라는 게 들어요. 관리. 이 파일을 관리. 왜냐면 항상 수정. 이거는 3D CAD를 영업하는 영업사원들이 가장 강조하는 거예요. 3D CAD는 내가 요거 하나만 바꿔도 나머지 다른 것 다 똑같이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불량이 안 납니다. 우리가 3D CAD를 쓰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안 그러면 2D CAD로 하는 게 속 편해요. 근데 2D CAD의 단점이 뭐야? 내가 여기서 부품을 수정을 했는데 저기 안 바뀌어. 이게 2D CAD의 단점이에요. 내가 정면도를 수정을 했어. 그러면 우측면도도 수정을 해줘야 돼. 한쪽에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걔랑 연관되어 있는 모든 도면을 내가 다 일일이 생각을 해줘야지만 되기 때문에 2D CAD가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3D CAD의 장점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왜? 3D CAD는 내가 지금 고쳐야겠다는 한 것만 고치면 나머지가 다 따라서 고쳐진다. 그런데 그게 무조건 다 똑같이 따라서 고쳐지느냐? 아니에요. 내가 모델링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야. 얘는 따라오지만 걔는 안 따라와요. 그런데 어떻게 아까 그 방식과 이 방식이 지금 이 방식이 결과 그 당시의 결과물이 똑같다고 해서 어떻게 똑같은 거냐? 똑같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되게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모델링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똑같은 거는 똑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다가 어떤 짓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똑같은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게 3D CAD의 핵심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통해서 한쪽만 관통해서 뚫어줘야 되는 순간에 내가 적절하게 깊이값을 입력을 해가지고 한 거는 솔직히 말하면 틀린 거다. 실제로 이런 작업을 MFG 2급 채점해보면 나와요.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 근데 MFG 2급 시험에서 이걸 감점을 못해요. 왜냐면 똑같이 항의를 하니까. 왜냐면 더욱이나 MFG 2급은 결과물을 수정할 일이 없어. 왜냐면 걔는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도면이 아니고 설계 수정이 될 도면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설계 수정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감점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설계 수정 안 했잖아.
라고 따지고 든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답변을 할 수 없다. 이게 자격증 운영하는 회사가 학생들한테 민원을 받기 시작하면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 한도 끝도 없어요. 왜냐면 학생들은 어떻게든 억지로 합격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응시생들은 무조건 억지를 피운단 말이야. 그건 네 주관이다. 뭔 주관이야? 채점관이 가진 주관은 주관이 아니라 객관이에요. 그건 객관으로 받아들여져야 돼. 채점관의 주관은 객관이야. 자격시험에서. 그렇게 채점관이 이렇다라고 하면 무조건 그대로 가는 거야. 그게 자격시험이야.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 건데 자꾸 학생들의 민원을 받고 이저저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근데 그 눈치 보는 상황이 아까 얘기했던 선순환이 안 돼서 그래요. 기업과 자격증 운영기관이 같이 힘을 합쳐서 돌아가는 그 선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제가 기업들한테 혹시라도 제 영상 기업에 계신 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기업분들한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자격증을 최대한 많이 구인 공고에 명기를 해주세요. 국가 자격은 지금 안 바뀌고 있는데 분명히 평가에 한계가 있어요. 너무 한계적인 평가라고 해서 물론 국가 자격 시험 구성 자체는 저도 되게 좋아해요. 구성 자체는 되게 좋기는 한데 그걸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잘 이용하지 않고 이용하는 사람이 잘 이용 못하고 있다. 자,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저게 같은 게 아니다. 이거는 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런 부분 주의하고 요렇게 하면은 제가 이제 H 구멍에서 요 단선 구멍에서 저거 이제 사용 용도는 기준 핀, 홀, 다울 핀 구멍, 그쪽이 이제 메인이라 그랬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 공차 입력하는 것까지 해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형태적인 부분을 정의해 줄 수 있다. 취소. 자, 컨트롤 Z로 다 취소하겠습니다. 구멍까지만 없애줄게요. 요거 판거는 안 없앨게요. 요거 그냥 그대로 두고. 자,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거. H. 보면, 요 이제 구멍에 했으니까, 그 다음은 요겁니다. 틈새 구멍. 똑같이 민자 구멍이에요. 이 결과물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민자 구멍인데 이게 왜 두 가지나 있을 필요가 있어? 라는 거죠. 그럼 저 틈새 구멍은 뭐냐? 취소. 결국은 이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바로 이 구멍. 나사가 지나가는 중간갈로. 그쵸? 지금 요 판이 여기서 두 개로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앞나사가 있고 요 위쪽은 앞나사가 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나면 안 되는지는 지난 영상에 설명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그냥 나사가 쑥 지나가야 돼. 지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 볼트가 M6 볼트다. 그쵸? 그러면 대부분 생각하는 건 지름이 6이니까 6파이짜리 구멍을 뚫으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름이 6인데 6파이짜리 구멍을 쓰면 어떤 이득이 있어요? 그러면 나사 여유 구멍으로 위치를 정확하게 제어해 줄 수 있네. 근데 그게 안 된다. 왜냐면 지름이 이게 6파이가 똑같다라고 하면은 이거 나사 넣으려면 나사선 하나씩 다 걸립니다. 탁탁탁탁탁 넣을 때마다. 왜냐면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각도를 정확히 못 맞춰서 넣어요. 그럼 직경이 똑같아. 그러면 요 모서리 한 번 걸칠 때마다, 즉, 나사 피치 한 번씩마다 나사가 계속 걸리고 각도 조정하고 그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불편해서 조립을 하겠어요. 근데 불편한 건 두 번째 문제야. 두 번째 문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집어넣을 때마다 여기 있는 요 모서리에 걸리는 거란 말이야. 나사선이 한 번씩 탁탁탁 걸리는데 저게 한 번 걸리잖아요. 탁 하고 칠 거 아니야. 그러면 나사선이 망가져요. 나사선이 망가져. 그래서 이걸 나사선이 망가지는 걸 나사가 먹었다라고도 얘기해요. 아니면 이빨이 나갔다. 이가 나갔다. 이렇게도 얘기한다. 요 나사 이빨, 요 이빨 나가면은 이빨 나간 쪽에 이제 부서진 그게 나사하고 수나사하고 앞나사 사이 요 공간에 딱 어딘가에
걸려요. 딱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얘를 나사를 돌려도 집어넣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요걸 다 망가뜨려가지고 간신히 막 가루처럼 다 드릴로 파내고 해가지고 이렇게 뽑아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뭐가 망가지냐면 앞나사가 망가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이 부품을 다 바꿔버려야 돼. 새 걸로.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 그렇기 때문에 나사 이빨을 집어넣는 순간에 여기 툭툭툭툭 치는 행위는 없어야 돼. 그러려면 얘가 헐겁게 여유롭게 이렇게 있어야지. 그냥 수루룽 들어가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사가 들어가는 이 구멍은 헐거워요. 그러면은 M6이면 무조건 얘보다 0.1 키워가지고 파이 6.1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나사의 크기에 따라서 나사의 규격에 따라서 M6일 땐 얼마로 해라. 이게 어디 정해져 있냐? 원래는 KS 규격에 정해져 있어요. 원래는이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은 폐지됐어요. 선생님 지금 폐지됐다고요? 그럼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폐지된 사유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예전에 이게 규격이 유지됐던 이유는 M6일 때 M6일 때 얼마 쓰냐면 파이 6.6을 써요. M6일 때 6.6 파이로 가공을 해야 된다라는 걸 모르는 회사가 너무 많았던 거야. 그래서 이걸 표준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KS 규격에서. 근데 폐지된 이유는 이제는 KS 규격에서 M6은 6.6이야 라고 얘기를 안 해도 기계 쪽 일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 굳이 얘기 안 해도 알아. 입 아파. 더 이상 국가에서 관리해 줄 필요가 없어져서 폐지가 된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가 아니라 더 이상 나라에서 관리해 줄 필요가 없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이 세상 누가 다 아는 상식선의 내용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은 이제 기계 전공 안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어떻게 상식이에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당연하지. 기계 전공이 아니니까. 그러면 기계 전공하는 사람은 선배한테 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나사에 따라서 저거는 폐지는 안 됐다. 저거 아직 남아있긴 남아있네요. 저게 폐지가 안 됐고 카운터 보어가 폐지가 됐구나. 저 나사 구멍은 남아있네요. 생각해보니까 있을 거예요. 이게 제가 카운터 보어하고 좀 헷갈렸는데 카운터 보어는 헷갈렸어요. 카운터 보어는 요 위에 요거 뚫리는 거 요거 사이즈가 사라졌는데 요거는 여전히 케이스 규격에 있네요. 요 6.6 뜨는 거. 그러면은 이제 실무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외우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예전에 이제 손제도 할 때도 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럼 나사 사이즈가 몇에서부터 몇 가지인데 그걸 다 외우느냐라고 하는데 다 외우진 못해요. 그 누구도. 근데 가장 많이 쓰는 나사 규격이 있어. M3, M4, M5, M6. 자, 여기까지는 하나씩 왔죠? 6부터 이제 달라져요. M7은 없습니다. M8. M8이에요. M8 다음에 M9도 없습니다. M10이에요. 전 M9 쓰고 싶은데요? 쓰려면 쓸 수 있어요. 대신 돈이 엄청나게 비싸게 드릴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안 만드니까. 그 다음에 M12. 일단 못해도 이렇게 외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러면 M3은 나사 외역 구멍이 3.4파이. M4는 4.5파이. M5는 5.5파이. M6은 6.6파이. 그 다음에 M8은 9파이. M10은 11파이. M12는 14파이. 이게 정확히 말하면 13.5파일 거예요. 13.5인데 저 실무할 땐 14파이로 그냥 갔어요. 원래 규격대로 하면 13.5일 거예요. 이거를 이제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거 외우는 게 필수냐? 원래는 이제 필수는 아니었죠. 원래는 이제 나 M3 나사 써. 그러면 어떻게 돼요? KS 규격표를 가서 M3에 있는 그 관련 규정을 보고 3.4파이 이렇게 선정해 쓰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일을 못 해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외우지 말라 그래도 이 정도 범위는 다 외워요. 이게 설계자만 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외우고 있냐? 현장에서 볼트 조이는 작업자도 외우고 있어. 왜냐하면 도면에 M6 볼트를 사용하는 구멍은 치수가 6.6이라고 써져 있지. M6 볼트용 구멍 이렇게 안 적어줘요. 도면에 6.6이라고 돼 있지.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저 볼트 구멍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학생들한테 이제 도면 3D 도면 그리라고 도면 예제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저 6.6으로 돼 있는 구멍을 학생이 구멍 기능을 이용을 해서 그 민자 구멍 일반 구멍으로 뚫었어. 그러면 전 뭐라고 해요? 야, 이게 왜 일반 구멍이야? 나사 구멍이지. 나사 여기 구멍이지. 그러면 학생이 얘기합니다. 아니, 여기 써있는 치수는 6.6만 써있고 얘가 나사 구멍인지 뭔지라고 안 써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뭐예요? 이걸 안 외우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걸 제가 왜 외워요? 기교표 보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제가 했잖아요. 현장 작업자는 이거 왜 외우고 있어야 돼요? 도면에 이것만 써있잖아. 그러면 현장 작업자는 거기 볼트 구멍인지 모르니까 볼트를 못 챙기겠네? 아니에요. 현장 작업자들 6.6으로 뚫려 있잖아요? 가서 볼트 찾아옵니다. M6짜리 볼트. 무슨 얘기예요? 현장에서 그냥 볼트만 조이는, 도면 하나도 그릴지 모르는 볼트만 조립하는 작업자도 이건 외우고 있어. 왜? 내가 일하는 분야가 기계니까. 즉, 기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안 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나 기계 안 하겠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쌩 억지를 부리는 학생들한테는 항상 하는 얘기 그거예요. 그러면 너 기계 하지 마. 기계도 너 같은 애들 일하는 거 싫어해. 할 거면 하든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든가, 이걸 외우든가. 왜 와서 민폐야, 민폐는. 민폐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뭔가를 나는 배워서 회사를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뭘 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든 하나라도 덜 배우고 하나라도 머리를 들 쓰고 하나라도 덜 하고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무슨 뭘 해 하긴 하지 마. 쉽고 편하게 가는 길 없어. 고생할 거 다 하고 힘들 거 다 힘들고 그래야지 하는 거지. 그런 길은 없어요. 그런 걸 꿈꾸지 마. MFG 자격시험 봐놓고 내가 이런 거 외우고 있어야 됩니까? 내가 나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야,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기계 소프트웨어고 MFG 시험에서 주는 도면이 기계 도면인데 기계 도면을 보면서 나사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면서 시험 본다는 게 말이 되니? 저는 기계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3D 모델링. 딴 데 가서 알아봐. 누가 MFG 보래? 딴 데 가서 그런 시험 찾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저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3D에서는 왜 저 틈새라는 게 있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거 설계적으로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나 여기에 M6이라는 나사를 쓸 거야. 그러니까 이 구멍의 직경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지금 여기에 쓸 볼트가 뭔지가 선정이 되는 거야. 이게 먼저 선정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기구적인 구멍은 뭐가 선정이 돼요. 거기에 조립될 기구가 먼저 선정이 되고 그 조립되는 부분이 결정이 나 있으면 이 형태를 따와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구적인 구멍은 뭐예요? 스케치를 쓰는 거예요. 구멍 기능을 안 쓰고. 왜? 그 형상을 따오니까. 설계적으로 봤을 때. 그럼 볼트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나사 틈새 구멍은 M6이 선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M6이 선정되는 건 당연히 볼트가 몇 개가 껴지고 이 판지에 얼마의 힘이 부여가 되면은 나사 계산 공식에서 그러면은 이 하중을 버티려면 M6짜리 볼트가 몇 개가 얼마의 간격으로 놓여야 됩니다. 이거 계산하는 건 그건 나사 기계 설계 이론 쪽에 가면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뭐가 결정나요? 나사의 크기가 결정나는 거예요. M6을 쓸 겁니다라고 결정나요. 그러면 이제 설계할 때 이 부분을 설계할 때 설계자가 어떻게 해요? M6을 쓰기로 했으니까 원래대로는 규격집을 가서
얘의 틈새 구멍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6.6이다 라는 거를 규격을 찾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그린다인데, 이게 구멍 기능으로 있는 이유는 딱 하나죠. 내가 M6만 지정을 하면 이 구멍에 대한 규격은 3D CAD들은 다 규격집을 내장하고 있어요.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선정해서 적용을 해준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걸 이제 가서 보면 H 구멍, 자 여기를 딱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하고, 자 이거는 이제 나사 여유 구멍이어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첫 번째인 단순 구멍이 아니라 두 번째인 틈새 구멍이 되는 거예요. 클릭하면 뭐가 생겨요? 조임새가 생겨요. 왜? 조임새라는 게 볼트를 얘기해요. 볼트 쓸 때 쓰는 구멍이다라는 거야. 애당초 기능적으로 이렇게 명기가 돼 있잖아. 근데 MFG 시험 치르는 학생들을 보면은 이걸로 해야 되는데 이걸로 해. 이걸로 해가지고 6.6을 입력을 해. 그러면 이게 맞는 거냐 이거야. 이건 틀린 거야. 아까도 얘기했잖아. 여기 한 칸만을 관통할 때 깊이를 10mm를 입력을 하나, 아니면 내가 끝으로 해가지고 요 면을 하나, 결과는 똑같아. 그렇다고 같은 거야? 아니야. 용도적으로 잘못됐잖아. 같은 게 아니라고. 이게 어떻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나는 지금 MFG 2급 시험에서 답답한 게 6.6이라고 주어졌으면 이걸로 모델링을 했으면 감점을 때려야지. 감점을 때리는 게 맞다고. 그러면 이제 저걸 감점 때리면, 아니 사이즈가 맞고 크기가 맞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막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그러고 배째라 해야지. 그건 네 생각이고, 이 소프트웨어 개념이 그게 아닌데 왜 네 멋대로 가니? 뭐 자격증 시험한테 그렇게 개겨, 고참한테 그렇게 개겨봐. 나올 말은 딱 하나지. 나가. 너 같은 애 필요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선택하면 뭐가 생겨? 조임새가 생기고, 맨 처음에 뭐 표준. 근데 표준에서 안타까운 건 여기 이제 규격을 선택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이게 KS가 없어. 우리나라는 KS 규격인데.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요? 근데 걱정할 필요 없는 건 KS 규격은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IS 규격을 그대로 따른다. 그래서 IS 선택하면 되고, 아니면 지수 선택해도 돼요. 이것도 제가 앞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어찌됐든 이런 산업적인 규격 기술들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규격의 흐름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규격의 흐름이 비슷해. 그렇다고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발전시켰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고, 그건. 그래서 지스를 써도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 국제표준 규격이 IS니까 IS5를 선택하시는 게 맞고, 여기도 이제 조임새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 이제 처음에 이제 IS5로 딱 바꾸고 나면 처음에 선택되어 있는 건 카운트 싱크 얘기합니다. 카운트 싱크. 접시머리 볼트예요, 접시머리 볼트. 근데 이제 접시머리 볼트가 선택되어 있으면은 상관은 없어요. 원래자면 지금 이게 카운터 보호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 구멍이 아니잖아. 요 구멍이 아니잖아요. 요 구멍이 아니면 이 볼트가 머리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는 상관없어. 카운터 보호 같은 경우는 얘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이거 형태가 달라져. 파지는 거 형태가. 근데 지금 요거잖아. 요거는 머리가 안 들어오고 그냥 얘만이니까, 얘는 요 나사부의 사이즈만 적용되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카운트 싱크가 선택돼 있어도 상관없다. 근데 상관이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상관있지? 라고 생각하면, 자, 얘는 카운트 싱크를 써보면 크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크기가 M10을 넘어서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접시머리 볼트는, 제가 접시머리 볼트 제도 이론 쪽에서 설명을 하는데, 얇은 판재를 조립할 때 써요. 그래서 얇은 판재인데 볼트머리가 튀어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볼트머리를 숨길 수가 없어요. 카운터 보호를 낼 수가 없어. 판재가 얇아가지고. 그럴 때 대각으로 파가지고 머리를 숨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되게 작은 부품에만 들어가요. 그래서 나사 사이즈가 커봐야 M10이야. 그럼 난 M10보다 큰 사이즈를 써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볼트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카운터 션크는 다 빼요. 카운터 션크는 다 안 돼. 얘네들은 다 볼트가 작아. 그 외에 어떤 거를 쓰든 다 상관없습니다. 헥스 헤드는 뭐예요? 육각머리 볼트 얘기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육각 볼트라고 얘기하는 육각머리 볼트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투켓 헤드 캡 스크류는 뭐예요? 머리는 원형으로 돼 있는데 머리 위에 육각형 렌치가, 육각 렌치라 그러죠. 육각형 렌치가 들어가는 볼트. 요새는 가구 사면 요것도 많이 들어있던데, 투켓 헤드 캡 스크류. 그래서 가구 조립해서 써야 되는 거 사면은 그 렌치, 육각 렌치가 딸려오잖아요. 저는 이제 육각 헤드 캡 스크류, 기계 쪽에서는 이걸 많이 써요. 그래서 전 일반적으로 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나사의 사이즈가 제한이 M64까지 가죠.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M6이다 그러면 여기 내가 M6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M1.6으로 돼 있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면 직경이 1.8로 돼 있어. 그럼 내가 얘를 난 M6 쓸 거야라고 해서 M6이라고 딱 바꿔버리면 직경이 어떻게 돼요? 6.6으로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야. 왜? 이 소프트웨어는 뭘 내장하고 있어? ISO 규격을 내장을 하고 있으니까 굳이 내가 규격표를 찾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사 여유 구멍은 이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맞춤. 꽂기는 표준, 헐거운,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원래 이제 저 구멍에 대한 규격도 세 가지가 실제로 이렇게 있는 거야. 타이트한, 표준, 헐거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6.6이라는 건 표준이에요, 표준. 그리고 실무에서 많이 쓰는 거는 헐거운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헐거운은 7파이거든요. M6일 때. 왜 헐거운을 쓰느냐? 소수점을 싫어해서. 도면에 소수점 나오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저 칠로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좋지 않아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6.6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표준으로. 일반적인 거. 특별히 헐거워야 한다라는 이유가 있을 때나 저걸 키우는 거지. 아니, 그냥 내가 도면적으로 귀찮아가지고, 난 도면적으로 소수점 나오는 게 싫어! 라고 해서 저걸 칠로 키우는 행위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있던 분야에서는 저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소수점 나오는 게 싫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타이트한 꽂기는 해주면 6.4로 가죠. 좀 더 여유가 줄어드는. 이것도 이제 뭐, 타이트해야 되는 이제 이유, 흔들림이 좀 적어야 된다, 뭐 이런 이유들이 있을 때, 꽂기는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표준을 한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건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서 보면 종료가 이게 있고, 거리가 있고, 관통이 있는데, 얘를 쓸 일이 있을까? 왜냐면 이게 나사 여유구멍이잖아. 나사 여유구멍이면 나사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반대쪽으로 뚫고 나가야지. 그래야지 여기 탭이 있을 거 아니야. 나사 여유구멍은 관통이 안 되면 안 돼요. 왜? 나사 여유구멍으로 체결을 하는 게 아니잖아. 반대쪽에 뚫고 나와가지고 반대쪽에 있는 탭에 체결이 되는 거잖아, 나사가. 이게 거리가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는. 단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렇게 이제 중간에 여기 여유구멍이고 여기는 탭이야. 여기는 탭이어야 돼. 그럼 어떻게? 여유구멍을 여기만 뚫어야 되잖아. 그러면 얘를 쓰느냐? 아니죠. 얘를 써야지. 그래서 얘가 의미가 없어요. 저도 나사 여유구멍 할 때는 저 첫 번째 거리를 써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관통을 쓰게 되죠. 관통을 쓰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이것도 나사 여유구멍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관통을 안 하고 중간에 이제 끝을 낼 때나 의미가 있는 거잖아. 이제 이 드릴점은 이제 뭐에서 필요하냐? 얘에서 필요한 거지. 단선구멍. 단선구멍은 관통이 안 될 때도 있고 관통이 될 때도 있으니까. 그리고 뭐예요? 탭. 탭도 관통이 될 때가 있고 관통이 안 될 때도 있고. 요 테이퍼 탭도 마찬가지로 얘는 필요하죠. 근데 나사 여유구멍에서 얘는 필요 없다. 왜냐면 얘 아니면 얘일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 녹색 표시되어 있는 건 아까 공차 줘가지고 그래, 공차. 그래서 얘는 공차를 없음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나사 여유구멍은 공차 없어요. 일반 공차입니다. 기본값. 이렇게. 여기.
공차가 없어요. 나사 요구멍은 절대. 예. 왜냐면 어차피 뭐가 타이트하게 껴지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그냥 헐거운 구멍이잖아. 거기에 설치된 애보다 헐거운 구멍이. 그러니까 그럴 일이 없지.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요거 확인까지 누를까요? 확인 눌러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나사 형태 중에 2개 봤어요. 이제 2개. 여기서 보면 얘하고 요 위에 거. 이제 남은 게 뭐예요? 탭, 페이퍼 탭, 카운터보, 카운터 싱크. 아직 하나, 둘, 셋, 넷, 아니, 하나, 탭이니까 탭 하나, 둘, 셋, 넷. 4가지 형태가 더 남았네요. 4가지 형태 나왔고, 이제 여기 표현 안 된 게 있는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카운터 싱크. 카운터 싱크는 카운터 싱크가 아니라 스포페이스. 스포페이스는 이제 카운터 보호하고 동일한 형태니까, 이제 카운터 보호 설명도 같이 설명하면 되니까, 총 4개네요. 근데 이제 총 6개였는데, 그 중에 이제 2개 설명되고, 4개 남았으니까, 아마도 이제 저 형태적인 내용을 설명하는데, 영상이, 3개로 쪼개지지 않을까. 그 첫 번째 영상이 오늘 영상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이제 정리를 한다면, 이제 H 눌러서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구멍을 뚫을 때 쓰는 저 기능, 단순히 기능들이 이게 결과적으로 또 형태가 똑같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이게 제일 키포인트예요. 실제로 실무에서는 그 역할과 용도에 따라서 각각의 기능들이나 옵션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맞는 상황에 맞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일반 학원에서 제일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래도 상관없다, 저래도 상관없다. 그거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건 그런 강사님들 만나면 때려치세요 라고 제가 말을 못하는 게 거의 대부분 학원에 있는 강사님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강사님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안 하는 강사님도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저 같은 사이코가 있을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강사님을 피해서 학원을 가다 보면 학원 못 갈 거예요. 갈 학원이 없을 거예요. 사람. 안타까운 현실이죠. 어쨌든 최소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어떤 기능을 사용을 하든 정확한 용도로 정확한 원리로 다 이해하고 제대로 된 부분에 제대로 된 기능을 적용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